현재 독일 국회의사당의 난방 시스템이 한국의 전통 기술인 온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독일의 자존심이자 상징인 라이히슈타크, 즉 독일 국회의사당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19세기에 지어진 이 웅장한 건물은 겨울만 되면 난방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럼에도 의원과 실무진들은 추위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유럽 전역의 유명 난방 기업들이 앞다투어 솔루션을 제시했지만 이는 결국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인 건축가가 온돌이라는 한국의 전통 난방 기술을 제안하지만 왜 하필 아시아의 옛날 기술이냐며 반발이 거셌고, 유럽 기업들도 이 한국인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독일 국회의사당은 온돌로 난방을 하고 있고 실무진들의 만족도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의 전통 난방 기술이 어떻게 독일의 상징과도 같은 건물에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연방재정청에서 근무하는 안나 밀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저희 독일 국회의사당에 도입된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어서예요. 지금은 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지만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 국회의사당 난방 문제를 접한 건 꽤 오래전 겨울이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하는 웅장한 국회의사당 건물은 베를린의 상징과도 같았죠. 19세기에 지어진 이 역사적인 건축물은 외관만큼은 정말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현실은 달랐어요. 특히 겨울이면 상황이 심각했어요. 제 사무실은 건물 북쪽에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코끝이 시려서 한동안 옷을 벗지 못할 정도였죠. 두꺼운 가디건을 입고 무릎 담요를 덮고 심지어 장갑을 끼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매일 아침 이메일함을 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난방 관련 민원이었어요. 회의실이 너무 춥다. 난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실내 온도가 균일하지 않다. 등. 심지어 어떤 의원은 의회 본회의장이 냉장고 같다. 다들 얼릴 셈인가 라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죠. 재정 담당자로서 저는 이 문제들을 매일 마주해야 했어요. 더 심각했던 건 에너지 비용이었어요. 매년 겨울마다 난방비가 천정부로 치솟았죠. 19세기에 설계된 중앙 난방 시스템은 에너지 효율이 형편없었어요. 라디에이터를 최대로 가동해도 건물 구석구석까지 따뜻해지지 않았고, 그런데도 에너지 소비량은 계속해서 증가했죠. 쾌쾌한 먼지 냄새가 나고 얼굴이 쩍쩍 갈라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기사가 첫 페이지를 장식했고,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연일 진행했죠. 그런데 정작 정부 청사인 저희 국회의사당은 에너지를 물쓰듯 사용하고 있었으니 이런 모순이 참 부끄러웠어요. 어느 날은 제가 재정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 5년간 국회의사당의 난방 비용이 무려 40%나 증가했더라고요. 이대로라면 10년 후에는 예산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날 것이 분명했죠. 게다가 환경단체들은 국회의사당의 높은 탄소 배출량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고요. 매년 겨울이 다가올 때마다 저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추워서 손이 꽁꽁 어는 건 당연하고 또다시 쏟아질 민원들, 치솟을 에너지 비용, 그리고 해결책 없이 반복될 문제들 때문에 말이에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했죠.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부서장에게 난방 시스템 개선 검토를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정리한 서류는 대충 쳐다본 채로 부서장은 나중에 검토해보자는 말만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상세한 비용 분석 자료와 직원들의 민원 통계를 준비해갔습니다. 부서장님도 이걸 보시더니 태도가 바로 달라지더군요. 결국 국회의사당 난방 시스템 개선을 위한 특별회의가 소집되었어요. 그날 회의장에는 평소보다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건축 전문가들, 에너지 전문가들, 그리고 각 부서의 책임자들이 모두 모였죠.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해결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더군요. 그때 누군가 손을 들었는데 그가 바로 독일계 한국인 건축가 홍재민 씨였어요. 처음 재민 씨가 온돌이라는 단어를 꺼냈을 때 회의장의 반응이 아직도 생생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돌이라는 것에 대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듯했고, 일부는 터널이라고 잘못 알아들어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때 재민 씨는 차분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는데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보여준 자료들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한국의 현대식 온돌 시스템이 적용된 대형 건물들의 사례부터 시작해서 실제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그리고 사용자 만족도 조사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에너지 절감 효과였어요. 기존 난방 시스템 대비 30%나 절감된다니 재정 담당자로서 무시할 수 없는 수치였죠.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회의장의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특히 독일의 유명 건축가 헨리 슈미트는 재민 씨 의견에 거의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희가 왜 구식 아시아 기술을 도입해야 하나요? 라며 비아냥거렸어요. 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듯했고 저조차도 분위기 때문에 잠시 망설여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재민 씨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압박감이 장난이 아닌 이 분위기에서 그는 오히려 차분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죠. 슈미트 씨, 온도를 구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수천 년간 혹독한 추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전시켜 온 과학이 지금도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구식이 될 수 있을까요? 이어서 그는 현대식 온돌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던 난방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죠. 그의 설명에 따르면 온돌의 역사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예전에는 아궁이에서 불을 지펴서 방바닥 아래를 데웠다고 하더군요. 그 열이 전도와 복사, 대류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전달되면서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현대식 온돌은 이 원리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발전했더군요. 아궁이 대신 보일러를 사용하고 바닥 아래에 온수관을 설치해서 온수를 순환시키는 방식이래요. 라디에이터처럼 한 곳에서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게 아니라 바닥 전체가 고르게 열을 발산한다는 점이 특히 매력적이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에너지 효율성이었어요. 바닥에서 직접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실내 공기 전체를 높은 온도로 데울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라디에이터나 공기 난방보다 에너지 소비가 훨씬 적다는 거예요. 게다가 바닥 난방은 먼지도 덜 일으키고 공기도 덜 건조하게 만든다니 건강에도 좋겠더군요. 재민 씨는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라고 강조했어요. 요즘은 스마트 기술과 결합해서 온도를 조절하거나 시간대별로 난방 스케줄을 자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면서요. 더구나 재민 씨가 보여준 수치들은 논란의 여지가 없었어요. 에너지 효율성, 실내 온도 균일도, 유지보수 비용, 모든 면에서 라디에이터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존 시스템보다 우수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실내 공기질이었어요. 라디에이터처럼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한다는 게 놀라웠죠. 그런데 갑자기 한 의원이 이건 중국의 전통 기술 아닌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 순간 재민 씨의 표정이 확 굳어졌죠. 하지만 곧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오래 기다려온 질문을 받은 것처럼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죠. 그가 들려준 온돌의 역사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 같았어요. 기원전부터 이어져 온 한국 고유의 기술이라는 것은 물론이고 온돌만의 독특한 과학적 원리까지 상세히 설명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중국의 카온과 온돌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부분이었어요. 온돌은 집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통합적인 난방 시스템입니다라고 그가 말했어요. 반면 중국의 카온은 침대나 특정 공간만 데우는 국소적인 난방 장치죠. 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이에요. 그의 설명을 들으니 그 차이가 확연히 와닿더군요. 더 놀라웠던 건 온돌의 과학적 정교함이었어요. 아궁이에서 시작된 열이 굴뚝까지 이어지는 구들장 아래를 통과하면서 열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설계는 한반도의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발전된 거라고 했어요. 게다가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 문화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고 하더군요.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 문화가 자연스럽게 발달했고 이는 한옥의 구조 설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대요. 이런 문화적 깊이야말로 온돌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재민 씨는 마지막으로 온돌이라는 단어가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온돌은 이미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문화유산입니다. 단순한 난방 기술을 넘어 수천 년간 이어진 한민족의 지혜가 담긴 과학이자 예술이에요. 그의 설명이 끝났을 때 아까 질문했던 의원은 머쓱해하는 건 물론이고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온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깊은 감명을 받은 듯했어요.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이런 걸 두고 문화적 자부심이라고 하는구나라고 말하는 것도 들렸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반대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해볼 만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의 대형 난방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유럽 난방 기업들의 로비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매일같이 누군가가 찾아와서 자사의 최신 난방 시스템을 소개했죠.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으로 식사 초대도 이어졌고, 심지어 직접 보여주겠다며 스위스 출장을 제안하는 회사도 있었어요. 특히 독일의 대형 난방 기업 비사는 엄청난 공세를 펼쳤어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라디에이터라며 화려한 시연회를 열더군요. 원하는 대로 제어가 가능하고 최적 온도까지 조절할 수 있다는 설명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값비싼 장비들이 줄지어 진열된 전시장을 보면서 저도 잠시 흔들렸죠. 그런데 재민 씨는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했어요. 그는 조용히 질문을 던졌죠. 최첨단 기술을 더하는 것이 정말 최선일까요?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실제로 재민 씨가 보여준 온돌의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어요. 복잡한 기계 장치도 값비싼 센서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바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난방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마치 자연의 원리를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치적 압박은 더욱 거세졌어요. 의원들은 왜 하필 한국 기술인가, 유럽의 기술력을 무시하는 건가, 라는 목소리가 커졌죠. 심지어 어떤 정치인은 독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과격한 발언까지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재민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한국 방문단을 구성하자는 거였죠.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체험이 더 강력합니다라며 독일 실무진들이 직접 한국의 온도를 경험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부서장이 갑자기 저를 사무실로 불렀거든요.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이 무척 단호해 보였어요. 안나, 당신이 한국에 다녀와야겠소. 우리는 독일의 기술을 써야 해요. 가서 직접 보고 왜 우리가 한국의 온도를 도입하면 안 되는지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오.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저더러 한국에 가라고요? 13시간이나 비행기를 타야 한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생각했어요. 일이 한참 밀려 있는데 이걸 두고 한국이라뇨. 차라리 다른 동료를 보내면 안 되나 싶었죠. 하지만 부서장의 말투로 보아 이건 제안이 아닌 명령이었어요. 너무 먼데요. 라고 중얼거리자 부서장은 멀수록 좋죠. 거기 가서 온돌의 단점을 낱낱이 파헤쳐 오세요라며 더욱 단호하게 말했어요. 결국 저는 한숨을 쉬며 인천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부서장의 뜻대로 온돌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독일 기술을 써야 한다고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시차 때문에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저는 공항 카페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죠.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잠시 눈을 붙였는데 그만 가방을 두고 나와버린 거예요. 30분이나 지나서야 가방이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저는 거의 패닉 상태였어요. 노트북과 중요한 서류들이 모두 들어있었거든요. 독일이었다면 이미 가방은 사라졌을 거예요. 베를린 중앙역에서 비슷한 일을 겪은 동료의 이야기가 떠올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하지만 재민 씨는 이상하리만치 침착했어요. 걱정 마세요. 한국은 달라요 라는 그의 말이 오히려 불안하게 들릴 정도였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카페로 돌아갔을 때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당황한 표정으로 카운터에 가서 말을 걸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그런 저를 보더니 카페 직원이 친절하게 혹시 이 가방 주인이세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심지어 제 가방을 더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카운터 밑에 놓은 걸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희 일행 모두 깊은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기술팀의 토마스는 이런 일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다며 연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문득 베를린에서 매년 신고되는 수천 건의 공항 내 분실 사건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사건들과는 관련이 없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죠. 그날 밤 저희는 한옥 스테이로 향했어요. 처음 한옥을 봤을 때는 솔직히 걱정이 앞섰어요. 난방은커녕 벽도 너무 얇아 보였거든요. 게다가 바닥에서 자야 한다니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하러 온 게 아니라 이 정도면 고생하러 온 게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방문을 열자마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차가운 바깥 공기와는 달리 방 안은 마치 겨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따뜻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따뜻함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였어요. 라디에이터도 없고 온풍기도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조심스럽게 바닥에 손을 대보았는데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바닥에서 온기가 스며오는 게 느껴졌거든요. 라디에이터의 뜨겁고 건조한 열기와는 전혀 달랐어요. 마치 따뜻한 모래사장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따뜻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10분, 20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온몸이 평온해지면서 깊은 안정감이 찾아왔거든요. 마치 어머니의 품속에 안긴 것처럼 포근했어요. 평소 허리가 안 좋았던 토마스는 아침에 일어나며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허리 통증 없이 잠들었어요. 어떻게 침대에서 자지 않았는데도 허리가 아프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라고 말이에요. 재민 씨는 그런 토마스를 보면서 웃음으로 답해줬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서울의 현대식 아파트를 방문했어요. 솔직히 여기서도 제 선입견은 완전히 무너졌죠. 현대식 온돌은 자유롭게 제어가 가능했고 각 방이 온도를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었어요. 저희가 봤던 비사의 최첨단 시스템보다 더 직관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어요.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같은 면적의 라디에이터 난방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확연했어요. 재정 담당자로서 저는 그 숫자들에 완전히 매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재민 씨가 저희를 한 전통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당연히 맛있는 걸 먹으러 가겠지 하면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처음에 식당을 들어갔을 때 그곳을 보자마자 저희 모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이블도 의자도 없이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니 독일인인 저로서는 상상도 못한 광경이었거든요. 이게 뭐냐고 말하려는데 재민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런 좌식 문화가 바로 온돌이 만들어낸 생활 방식이에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자연스럽게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게 된 거죠. 특히 겨울에는 이렇게 앉아있으면 발부터 따뜻해져서 온몸이 포근해진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바닥에 앉아보니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차가울 거라고 생각했던 바닥이 적당히 따뜻했고 자세도 생각보다 편안했죠. 식사를 하면서 점점 엉덩이가 뜨끈뜨끈해지더니 온몸이 풀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함께 온 독일 기술자들이 온돌의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발전해온 하나의 독특한 생활 문화라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희 팀은 늦게까지 호텔 로비에서 토론을 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엔지니어들도 이제는 온돌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죠. 특히 유지보수 팀장인 마티는 이렇게 단순한 시스템이 이토록 효율적이라니 저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며 감탄했어요. 독일로 돌아온 후 저희 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부서장은 저한테 당연히 독일 기술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제가 작성해 온 보고서를 보고 그렇게 우기던 독일 기술도 단번에 꺾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독일 기술이 좋다고 하지만 재정 부서장으로서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온돌이 도입되는 듯 했으나 실제 도입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7,500제곱미터의 면적뿐만 아니라 19세기에 지어진 저희 국회의사당의 구조는 현대식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기에 매우 까다로웠거든요. 게다가 역사적 건축물이다 보니 함부로 구조를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재민 씨가 또 한 번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한국의 기술팀을 직접 독일로 초청하자는 거였죠. 처음에는 다들 고개를 저었어요.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의사소통 문제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재민 씨는 자신보다 더 온돌을 잘 아는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한국 기술팀이 도착한 첫날, 저는 약간의 걱정을 안고 그들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첫 행동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건물 구석구석을 살펴보더군요. 심지어 건물의 역사와 상징적 의미까지 공부해왔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국의 기술팀장의 말이었어요. 이 건물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독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는 이 역사적인 공간에 한국의 기술을 접목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진지한 태도에 저희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이곳저곳을 살펴본 결과 첫 번째 난관은 바로 바닥 구조였어요. 19세기의 돌과 목재로 이루어진 바닥은 현대식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기에는 너무 어려웠거든요. 저희 독일 엔지니어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한국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매일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았죠. 결국 그들은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해냈어요. 기존 구조는 최대한 보존하면서 새로운 층을 추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수 제작된 경량 자재를 사용해서 하중도 최소화했고요. 이 아이디어는 저희 건축가들의 찬사를 받았어요. 테스트 설치 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터져나왔어요. 온도 조절 시스템이 독일의 전압과 맞지 않아 오작동을 일으키기도 했고, 한 번은 습도 차이 때문에 자재가 뒤틀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한국팀은 놀라운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줬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작업 방식이었어요.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매일 저녁 팀 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공유했죠.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체계적인 작업 방식과 재민 씨 덕분에 의사소통이 더 원활했어요. 그렇게 테스트 구역 설치가 완료되었고 첫 가동을 했을 때의 순간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차가웠던 공간이 서서히 따뜻해지면서 마치 밖이 영하의 온도가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특히 놀라웠던 건 소음이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저희가 익숙했던 라디에이터의 웅웅거리는 소리는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가 않았어요. 최종 심의를 앞둔 어느 날 아침, 제 사무실로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바로 처음에 온도를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헨리 슈미트였죠. 오죽하면 그는 테스트 구역에서 이틀을 보냈다고 했어요. 건축가로서 전문적인 관점에서 온도를 평가해보고 싶었다나요? 슈미트의 표정이 무척 진지해 보였어요. 그는 조용히 말을 꺼냈죠. 재민 씨, 내가 틀렸어요. 이건 단순한 바닥 난방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몰랐던 과학이네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특히 그가 말한 습도 조절 효과는 정말 놀라웠다고 했어요. 평소 천식이 있는 그의 아내까지 데려와서 테스트 구역에서 있었다는데 아내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까지 편하게 숨을 쉬는 걸 오랜만에 본다고 했었죠. 그의 아내는 원래 라디에이터를 튼 공간에 있으면 기침은 물론이고 건조해서 숨을 쉬기도 힘들어 했었거든요. 근데 온도를 설치한 공간에서는 아주 편안하게 있으니 그도 더 이상 딴지를 걸 게 없었던 거죠. 마침내 최종심의 당일이 됐어요. 이날따라 베를린은 특히 추웠죠. 영하 15도를 기록한 올 겨울 최저 기온이었어요. 마치 운명처럼 저희의 선택이 더욱 중요해지는 날씨였죠. 재민 씨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은 감동적이었어요. 그는 단순히 기술적인 장점만 나열하지 않았어요. 대신 온돌이 가진 문화적 가치, 환경적 영향, 그리고 경제적 효과를 모두 아우르는 큰 그림을 보여줬죠. 저희는 단순히 난방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발표가 끝나자 한 원로 의원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죠. 이 의원은 30년 넘게 회에서 보수파의 대표 주자였거든요. 젊은이,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나는 테스트 구역에서 일주일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겨울에 따뜻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논쟁은 필요 없을 것 같군요. 다들 의원의 한마디에 숨죽인 듯 반응을 하지 않았고 표결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83%의 찬성. 독일 의회 역사상 보기 드문 높은 지지율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자 국회의사당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됐어요. 한국과 독일의 기술자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은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특히 한국 팀의 꼼꼼함은 정평이 나 있던 독일 기술자들조차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역시 본회의장이었어요. 600석이 넘는 거대한 공간을 어떻게 고르게 데울 수 있을까? 모두가 걱정했죠. 하지만 한국팀은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본회의장을 여러 개의 작은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별로 최적화된 온도 조절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마침내 공사가 완료되고 첫 본회의가 열렸을 때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바깥 기온은 영하였지만 회의장 안은 말도 안 되게 따뜻했죠. 의원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더 이상 추위에 떨거나 건조한 공기를 불평하지 않았거든요. 설치 완료 후 첫 달의 에너지 사용량 보고서를 받았을 때 저는 숫자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변화였거든요. 에너지 소비량이 32%나 감소했고 이는 연간 약 150만 유로의 비용 절감을 의미했죠. 재정 담당자로서 이보다 더 기쁜 숫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봄이 되면서 또 다른 장점이 드러났거든요. 기존의 라디에이터 시스템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전환하는데 며칠이 걸렸는데 온돌은 하루 만에 모든 조정이 가능했어요.
덕분에 갑자기 추워지거나 더워질 때도 즉각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의회 직원들의 건강 상태 변화였어요. 인사과의 보고에 따르면 겨울철 감기로 인한 병가가 전년 대비 45%나 감소했대요. 실내 습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면서 호흡기 질환이 크게 줄어든 거죠. 한 의원은 농담처럼 온돌이 의료보험료도 절약해주는군요. 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언론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처음에는 독일 의회가 한국식 난방을 도입했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많았는데 점차 전통과 현대가 만나 만든 에너지 혁신이라는 식의 진지한 분석 기사들로 바뀌어갔죠. 특히 독일 방송의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들은 온돌의 역사부터 현대적 적용까지 상세히 다루면서 이것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문화적 혁신이라고 평가했거든요. 방송이 나간 후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베를린 대학병원의 소아병동이 온돌을 도입했어요.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을 위해 최적의 난방 시스템을 찾던 중이었다고 해요. 설치 후 하나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는 평가가 나왔죠. 특히 천식이 있는 아이들의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대요. 그 다음은 미넨 공항의 항공기 정비고였어요. 거대한 공간을 균일한 온도로 유지해야 하는데 기존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온돌 도입 후 정비사들의 만족도가 크게 올랐대요. 한 정비사는 이제 바닥이 차가워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동료가 없어졌다고 말하더군요. 재민 씨는 이제 독일에서 가장 바쁜 건축가가 됐어요.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고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끊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저는 단순히 난방 시스템을 파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삶의 방식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저는 재민 씨의 인터뷰를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이기에 어떻게 이토록 독일 내에서 빠르게 퍼질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난주에는 특별한 손님이 저희 의회를 방문했어요. 스웨덴 의회의 시설관리 담당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온돌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싶다며 찾아왔더군요. 제가 안내를 맡았는데 그들이 맨발로 바닥을 직접 느껴보겠다고 했을 때는 놀랐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북유럽 스타일이네요. 자연스럽고 아늑한 따뜻함이라니. 이후 스웨덴에서도 온돌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국회의사당을 바라보며 미소 짓게 돼요. 이 웅장한 건물 속에 한국의 따뜻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게 자랑스럽거든요. 때로는 가장 먼 곳에서 온 해결책이 가장 좋은 답이 될 수 있다는 걸 저희는 온돌을 통해 배웠답니다. 그나저나 한국에서는 어쩌다 이렇게 온돌이 대중화된 건지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